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진귀한 이야기가 가득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전래하고 그렇게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활자고 피는 그러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넘실대는 공간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교육받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왕궁에서 교육받았다는 거는 뭐 예전에 왕자들은 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교육이 나중에 불교 교단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누가 주목했냐면 제가 그걸 또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아니 출가 전에 교육받은 게 뭐가 중요해? 출가 후에 수행한 게 중요하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세계에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을 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 떠요.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도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왕궁의 어떤 왕자, 사실은 태자는 약간 과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태자를 세우는 제도가 딱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부처님이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서열 1위하고 태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태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왕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태자는 무조건 왕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왕위 계승서열 1위는 가능성 무진장 높음이지만 100%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영조가 정조를 세웠을 때도 난리가 나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조를 새 손으로 세우게 됐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저 사람이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그게 확실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서열 1위면 그렇게까지 견제를 안 당해요. 그래서 약간 제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태자나 세자를 세우는 제도는 훨씬 뒤에 나오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2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가 결정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져요. 왜냐하면 넘어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얘기하면 다음 수혜자가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 세력들, 미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세력을 이렇게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자라고 하는 건 약간 과장이에요. 하지만 서열 1인 거는 100% 확실합니다. 그건 뭐 100%. 그런데 세상에 여러 성인이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당대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대에도 최대한 그 당시 입장에서 부처님 제자가 몇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 학자가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걸 대충 씌어봤다는 거예요. 대충 씌어보니까 한 1000여 분 정도. 1000여 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1000여 분이냐면 이제 사리불 목건년과 200명 아니면 250명이 귀했다. 그러면 사리불 목건년만 치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만 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빼고. 요즘은 아이들이 더 잘 나가는데 사실 그죠? 아이들이 더 잘 나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는데도 그러면 한 1000여 분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최소한 곱하기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 신도 10,000명이 아니고요. 성직자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으면 지금 조계종 같은 정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25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 그 당시 한반도에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인구 비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인도의 수행자들은 1차 생산자들이 아니에요.
일차 생산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뭐 농사를 짓거나 이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주를 받아서 보시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도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 잡아도 10,000명의 수행자나 성직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도는 최소한 10만 명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이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권력 기반이 바뀌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이 각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1만 명 정도, 최소 11만 명이에요.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어떤 쪽에 힘을 쏟아주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약간씩 움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단한 기업이 이쪽에 본사를 두느냐 저쪽에 본사를 두느냐 엄청나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법인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이쪽에 처리해줘서 그다음에 노동 같은 거를 많이 이런 생산 관련된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 주느냐 그게 사실 나라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2500년에는 교통도 별로 보잘것이 없었고 통신도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교화를 해서 그 정도 세력을 만들었다? 당대에 그건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서는 이 어른이 어떤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과는 다른 기술. 그리고 그걸 저는 왕궁에서 받은 교육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른 성인이나 부처님 말고 뭐 다른 성인이라든지 뭐 공자 아니면 예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조기교육의 힘이다. 조기교육. 그게 강남 학원가의 일종의 힘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배운 교육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게 어학을 배웠고요. 이 어른이 무술을 배웠고 그다음에 통치술을 배웠어요. 통치술을. 어학은 왜 배우게 되는 거냐면요. 어학을 왜 배우냐면 그 당시는 나라가 소박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든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교는 외무부 장관이 하고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랑 외교 관계가 성립할 때 임금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조약 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학을 배워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어학 능력이 아주 좋대요. 부처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륙 국가의 특징이에요. 대륙 국가는 여러 언어들을 합니다. 예전에 그거 아세요? 다니엘 헤니가 처음 떴을 때 다니엘 헤니가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또 어필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별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개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걔네한테는 너무 일상적인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국경 개념이었어요. 걔네는 여기까지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시도 이렇게 경계 지나가듯이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 밖으로 나가면 해태상 있고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서울 끝인갑다. 그리고 그거 어느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택시 타면 할증으로 알 수 있어요. 할증으로. 그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알바하러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잖아요. 편의점 알바하러. 이러다 보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 언어를 배우면 큰 뒤에도 새로운 언어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만 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좀 굳게 되는 거고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열려 있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변 나라 언어를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게 나중에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다 나라 또 언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들을 계속 이 어른이 빨리빨리 배워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언제나 그 동네 말로 합니다. 이거는 불교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때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저 동네에 가면 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자,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이런 단일체가 옳지 않습니까? 혼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그 당시에도 고급 언어가 있었어요. 이걸로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천주교가 라틴어로 통일하거든요. 라틴어로 통일하거든요.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자 만들고 그 다음에 루터가 경전 이렇게 성서를 번역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일반 언어로,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라틴어였었고, 라틴어는 상당히 고급 언어였고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현지화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하러 외국 배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연예가 중계 뭐 이런 프로 같은 거 보면 와서 꼭 한마디라도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홍보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겠어요? 그냥 자기 발음으로 손바닥에다 써놓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페이퍼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말 몇 개를 그냥 빠딱히 외워. 그 다음에 가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래갖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막바로 이제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그게 언어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부처님은 저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언어들로 써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하죠. 그리고 훨씬 효과적으로 먹혔을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저 백인계들이 그래요. 백인계들이. 그래서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봐.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거나 안 그러면 유럽에 갔을 때 우리는 걔네가 알아듣는 말로 해준다니까. 뭐 길을 물어봐도 한국말로 길 안 물어봅니다. 미국 가서 한국말로 길 물어보는 놈 있어요? 없어. 한 명도 없어. 걔네가 최대한 알아들을 것 같은 말로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유럽에 가면 너 영어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외국어 중에서 영어도 어렵지만 그래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쉬운 건 영어다. 왜? 그나마 어디 찾아보기라도 쉽고. 러시아어 이런 거 걸려봐.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도 모른다. 저 사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박사과정에서 과제가 나왔는데 그 자료가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거는 잘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니까. 한문이 어려운 거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게 걸렸어.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영어는요. 물어볼 사람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도 어렵지만 그래야 그나마 외국어 중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뭐 찾아보기도 쉽잖아. 그냥 번역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포탈로다가 찾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써서 물어보는 거고, 걔네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 걔네 입장에 생각해봐. 어디서 유색인종이 와가지고 떠듬떠듬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 그러면 친절해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인이 와가지고 여기 인사동에서 조개사 어딥니까? 이러면 친절해져요. 나 조개사까지 데려다 줄 용의가 있다니까. 근데 영어로다가 빠르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원래 바빴는데 더 바빠졌지.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저놈이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뚫레뚫레 거리는 놈이 있고 누군가 뭐 물어볼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옆에 가서 뭐 물건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이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지 않고 저들은 친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조건을 주면 저들만큼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인상이 어두워요. 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조건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아무튼 이 친밀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동네에서 현지화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이 어렸을 때 배운 왕궁에서 배운 어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기술들 덕분에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그 지역의 언어들 그러니까 교화를 하면 언제나 그 지역의 언어들을 이어르는 빨리 배우고 그 지역의 언어로 얘기해줘요. 이게 이제 불교가 확대될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기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언어들을 쓰잖아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든 단어가 똑같이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표현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비유를 들어. 그러면 비유도 달라지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예전에 그 부처님 비유 중에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이런 비유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차양이었다. 뭐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고 차양이었다. 차양으로 해서 빛은 들어오고 빛은 차단되고 바람은 통할 수 있게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안 먹히죠. 그러면 이 동네는 일조권이 적으니까 일조량이 적으니까 이런 비유를 쓰면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비유를 쓰겠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뒷바 드빗바 이래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얘긴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등불이 아니고 원래는 섬이에요. 섬. 근데 그 섬이라는 게 비유가 안 돼요. 인도 사람한테는 비유가 돼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사람에게는 비유가 안 돼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보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편성을 가지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비유를 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확 오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종로에 망고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뭘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실제로 저 운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망고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의 그다음에 그 문화 배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하면 낯과 기역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낯 문화도 없고 기역자 문화도 없어. 그러면 이게 비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걸 쓰겠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얘기 있었잖아요. 막 지게 놓고 A자도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걸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다 보면 그 동네에 맞는 비유, 그 동네에 맞는 언어들을 쓰다 보면 경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교가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예요. 다양성이 좋게 말하면 다양하니까 좋아.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면의 칼날이 되는 거예요. 양면의 칼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아마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불교는 뷔페하고 같은 거다. 뷔페하고 같은 거라서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는 사실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당대에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고 동시에 복잡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어학은 어렸을 때 배워서 그래. 어렸을 때 배워서 부처님이 이 어학 능력이 아주 좋아. 그리고 부처님 무술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부처님 무술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주먹 합니다. 부처님만 잘한 게 아니고 공자도 무술을 잘했어요. 저 시절에는 전쟁이 붙잖아요.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귀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귀족만 전쟁터에 나가고 일반 평민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만 죽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족만 죽어.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말. 옛날에는 전차전이에요. 전차전이에요. 전차가 뭐냐면 배너나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말 그래서 여기 마부가 있고 여기에 귀족이 탑니다. 그래서 전차로다가 쫙 몰고 가면서 뒤에서 활을 쏘는 이게 예전 전쟁 양상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한 2300년 전까지 저런 식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승제후, 천대의 전차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제후라고 하고 만승천자, 10,000대 정도가 있어야 쉽게 말해서 황제라고 부를 수 있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국방 규모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전차 전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기에 귀족들을 이끌고 쫙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만 나오니까 그 귀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누구냐면 왕 아니면 왕자예요. 이제 왕이 보통 하는 게 정상이고 왕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나이가 이제 있어서 예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장기판입니다. 장기판. 왕 죽으면 끝이에요. 차가 살아 있어도 뭐 양차가 다 살아 있어도 상장 외통에 왕 죽으면 끝이에요. 왕만 잡으면 끝이에요. 근데 왕이 좀 나이가 많어. 저처럼 이렇게 상태가 좀 빈약해. 근데 귀족들을 끌고 나가서 맨 앞에 나가니까 화살을 맞을 확률이 더 커. 근데 왕이 이렇게 하고 어찌리 하다가 훅 빠져 죽었어. 전쟁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왕자가 끌고 나가요. 젊은 사람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술을 배워야죠. 무술을 배워야죠. 그래서 부처님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예전에 중국도 부처님 당대 그 시절에는 다 저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육례를 가리켰다 이렇게 나와요. 공자가 중국 사립학교의 시조입니다. 사립학교라기보다는 학원가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리킨 게 예악사어서수라고 하는 육례예요. 예는 예의 차리는 거. 예의가 뭐가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외교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예의, 안 그러면 부부간의 예의 이게 아니고 예의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 악기 연주. 이게 귀족들의 대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평민들은 악기를 배우지 않지만 지금도 집안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 어렸을 때 악기 같은 걸 좀 배워요. 배워요. 그래서 이게 문화교육이라고, 문화교육. 그리고 그들끼리 대화하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전혀 모르면 대화에서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는 활쏘기. 왜? 저기서 뒤에서 이제 활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활쏘기. 어는 전차 몰기예요. 말 몰기. 그러니까 말 타기가 아니고 저 전차 몰기예요. 전차 몰기. 왜? 앞에 마부가 서기 때문에 마부가 상대적으로 화살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커요. 화살에 맞아서 꼬꾸라진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귀족이라도 이걸 잡아야죠. 그래서 서는 글쓰기. 이게 외교문서라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는 세마기. 수학, 계산. 그런 게 아무래도 다 어떻게 보면 교양인, 그 당시 교양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도 활 같은 거 잘 쐈죠. 잘 쐈어요. 저게 기본 그 당시에 어떤 귀족들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화살은 귀신도 잡아요. 귀신도 잡아. 귀신도 죽일 수 있다니까. 실제로 이 화살 만들 때 보면 화살 맨 앞쪽에다가 뭘 이렇게 바르게 돼 있냐면 나무 껍질을 이렇게 한번 도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개수나무 껍질을 이렇게 도포를 해요. 개수나무가 빨개서 귀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게 아마 들어오지 못해서 정확하게 내가 조준한 데를 조지겠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수나무도 그렇고 주사 아십니까? 부적 같은 거 쓸 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개수나무 그런 거 몰라? 우물가에 개수나무 심는 거 몰라? 옛날에? 그래요. 앵두나무는 예전에 공동우물을 쓸 때는 아니 이게 왜 모르지? 이게 어른이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옛날 풍습. 공동우물을 사용할 때는 이게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물 관리가 조금만 잘못돼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삿된 것 아니면 귀신이 거기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수나무를 여기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가 굉장히 부자면 우물에다가 주사를 묻어요. 그래서 아예 물속에서도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아무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수나무 얘기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달에까지 가는 거예요. 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달에서 그 떡방아가 아니고, 내가 이런 진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꼭 이게 불교인들은 불교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민간 풍속 뭐 이런 것도 그냥 던지면 다 몰라. 그게 떡방앗간이 아니고 그게 떡이 아니고 그게 단약을 만드는 거예요. 신선되는 단약. 네, 신선되는 단약. 그래서 그 먹으면 이제 불사약을 만드는 거예요. 걔가. 네, 원래는 그게 두꺼비거든.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불교 전승에 달에 토끼 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시대부터 토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래 두꺼비예요. 두꺼비. 네, 두꺼비가 원형이고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중국 거랑 같이 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시대에 따라서 앞쪽에는 달의 두꺼비가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뒤쪽으로 오면 토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불교가 언제부터 고구려에서 영향력을 이제 떨치기 시작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는 이런 얘기가 사실 뒤에 진기한 스토리 있어요. 회남자나 안 그러면 산해경에 나오는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마치 헤라클레스보다도 더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부처님 얘기로 다시 집중해서 무술 교육을 부처님이 받아서 무술 대회에서 나중에 1등을 합니다. 그게 각술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술쟁원. 그래서 무술을 겨뤄서 혼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혼인 풍습에 그거는 훨씬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훨씬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귀족들 풍습에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청혼했을 때 그 경쟁자들이 무술을 해서 1등이, 시합을 해서 1등이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배점이 제일 큰 게 무술이에요. 공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힘센 게 좋은 거예요. 힘센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학, 무술, 통치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술이에요. 왜? 어학 잘한다고 해서 외교관계 잘 맺었어.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끝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고대로 갈수록 훨씬 중요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봤잖아요. 걸프전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쿠웨이트가 이라크보다 훨씬 잘 살았어. 하지만 그냥 한 방이잖아. 스위스도 그랬잖아요. 히틀러한테 밀릴 때 보면 스위스도 뭐 중립국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방에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나라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써요.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때 한번 뒤지게 당한 뒤로 교훈을 얻었지. 중립국이라고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술 배점이 제일 커요. 거기서 1등 했어요. 부처님이. 그것도 진짜 진기한데 진짜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네. 나 죽겠네.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이게 붓다로드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조명하기 전에 예전에 대만에 그 명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이민수라고 하는 작가가 글을 이렇게 연재를 했는데 그게 20몇 년을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결론을 못 보고 죽어. 그 소설이 너무 재밌어. 족상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다가 몇 권 번역되다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망했는데 그런 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격가지가 가니까 계속 그냥 갈게요. 그래서 무술에서 뭐 배우냐면 이 어른이 뭐 배우냐면 활쏘기, 그 다음에 전차 몰기, 그 다음에 씨름이에요. 씨름은 이제 맨손 경기. 그래서 전차에서 떨어졌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주된 무기가 활이었기 때문에 칼싸움이 아니고 활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맨손 경기로 붙는 거예요. 이게 전차가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마부가 절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저 전차가 예전에 맨바닥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흙바닥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몇 마리 끌면서 쫙 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뒤집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상황에서 활 쏘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게중심에서 딱 이렇게 제압하는 그 씨름이에요. 씨름이에요. 그래서 씨름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셨다 해요. 그래서 1등 출신입니다. 1등 출신. 그리고 그때 보면 야쇼다라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되는 그 양반이 이웃나라 선가광의 공주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인물도 좋고 뭐 이렇게 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났대. 젊은데. 그래서 스토리는 그래요. 스토리는. 그래서 이웃나라 왕자들이 이렇게 청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청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청혼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공주를 누구만 시집을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한쪽에 보내주면 다른 쪽에서 나를 별로 안 좋게 여겼구나 네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 결혼이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신청하면 그 사람들끼리 해서 시합을 해서 그냥 1등에게 무조건 시집을 보내주겠다. 복불복이야. 이제 능력 없는 놈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500명이 지원을 했대. 왜? 여러분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지. 500명이 지원을 했대. 그게 허수가 있어서 그래요. 허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대학 입시 한참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뭐 하면 뭐 10몇 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되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허수 많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마라톤도 마찬가지지. 마라톤 뛸 때 내가 꼭 1등 할 거야. 이렇게 뛰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다 그냥 완주가 목적이야.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쇼다라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1등을 하고, 그때 제바달다가 2등이에요. 아니, 난타가 2등이다. 난타가 2등, 제바달다가 뭐 3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사연들이 있어요. 1등 한 사람은 코끼리에 태워서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쉽게 말해 금이 환영? 코끼리를. 그래서 코끼리를 태워서 이제 딱 하려고, 코끼리를 이렇게 딱 가는데, 그게 이제 제바달다가 뿔이 나가지고 그 코끼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바달다도 힘이 세가지고, 이건 그냥 전설적인 얘기예요. 코끼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가 나가다가, 성문에서 나가다가 큰 코끼리로, 이제 의장용 코끼리니까 큰 코끼리로 탁 단장을 해가지고 오는 걸 보고 짜증이 나가지고 딱 주먹으로 코끼리 머리를 딱 때렸대. 딱. 코끼리가 죽었대.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꽁알 주먹을 썼구나. 그게 이제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센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문에서 코끼리가 죽으니까 성문이 길이 막혀가지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그래서 난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진화를 못 가겠네. 어떤 놈이 이렇게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성문을 막았어. 그리고 딱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코끼리 꼬리를 대갖고 이렇게 당겨놓고 갔대. 이게 힘이 이제 얼마나 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2, 3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1, 2, 3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도 코끼리를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나오시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코끼리가 죽어 있는데 이게 썩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위험할 것 같아. 이걸 안 치우면 되게 재밌다. 그거를 부처님이 발로 차는데 진짜 발로 찬 게 아니고 애기 발가락으로 이렇게 톡 찼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날아가고 떨어지는데 죽은 코끼리가 떨어지는데 연못이 패였대. 운석 떨어지듯이 하고 연못이 패였대.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붙는 이야기일 거예요. 붙는 이야기. 근데 부처님이 1등한 거는 맞아요. 1등해서 야수자다랑 결혼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무술 대회에서 1등한 게 왜 중요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체력이 없으면 수행을 깊이 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광고 카피 못 들었어요? 공부는 체력전 이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죠. 진짜예요.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뭐 6년 고행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인류가 시작된 이상 나보다 혹독한 수행을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리고 내 이후로도 나같이 이렇게 빡시게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체력이.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이어서 저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열은 체력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 사실 이게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치술. 조직 관리예요. 조직 관리. 사실은 제가 이게 안 되거든. 저게 안 돼요. 저게. 저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거하고 조직 관리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도 기업 운영 같은 거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처럼 둘 다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은 슬픈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분들은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조직 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 사실 개인기 좋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가 12명, 고작 12명 가지고도 그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결국 그게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파토. 이게 친숙하면서 전문 용어 이런 거.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가 엄청난 조직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고 통신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조직 관리가 어려웠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해내서 엄청난 교단을 계속 이렇게 확대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국가 경영 조직 관리를 배워서 그래요. 국가를 경영하면 아무리 국가가 작은 나라라도 10,000명 이상 통치 아니면 뭐 10만 명 통치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어렸을 때부터 딱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개인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기를 가지고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방명 뭐 이런 식으로 쓸쓸하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참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여기예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이런 걸 어렸을 때 배워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게 사실은 저예요. 왜? 저게 아니면 사실 견적이 잘 안 나와. 왜 부처님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지? 왜 다른 성인들은 저게 안 되지? 그러니까 공자나 예수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읍시 커서 그래요. 읍시 커서.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집 애입니다. 있는 집 애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그 없는 집 애들 그 맘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결이 틀립니다. 결이. 그래서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불교가 이렇게 확대되고 당대의 성인들 중에서 당대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 부처님밖에 없어요. 다 밑에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그러그러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운때 맞으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복 있는 것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부처님 같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핵심 키워드에 이어른이 받았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당대에 그렇게 크게 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주 진귀한 이야기들. 아, 왜 웃어요? 이런 얘기 재밌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 근데 머리에서 제가 삭제하면서 간 거야. 왜?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신기한 이야기들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